자, 기본 이론 과정 4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467페이지예요. 467페이지 시간 2번 챕터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다. 여기서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세요. 자, 부동산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환경을 잘 고려해야 된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마케팅 환경을 분석을 해야 된다. 처음 마케팅 환경을 분석하고 나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마케팅 환경에도 크게 거시 환경, 미시 환경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쯤 보세요. 전략을 수립할 때는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시험에서 매해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잘 듣고 이해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는 시장을 점유 잡자라는 이야기죠. 자, 시장은 누가 잡는 겁니까? 바로 공급자다.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전략 차원이다. 참 공급자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즉 목표 시장이 되겠죠.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같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도 대표적으로 우리 STP 전략, 4P 믹스 전략 등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STP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STP 전략이라는 것은 영어 첫 글자 다는 거지요. 이니셜 땄다라는 겁니다. S는 뭡니까?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시장 세분화다라는 겁니다. 시장 세분화. T는 타겟팅, 그래서 표적 시장 또는 목표 시장을 표적 시장 또는 어떤 목표 시장을 선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다음 P는 포지셔닝이에요. P는 포지셔닝이다. 그래서 차별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별화. 자, 이처럼 시장을 세분화하고 세분된 시장에서 표적 시장, 즉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제품을 차별화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아주 고전적인 전략을 우리가 STP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었는데 고객들은 여러 사람이 있겠죠. 자, 김 씨도 있고, 자, 이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최 씨도 있고, 고 씨도 있고, 황 씨도 있고, 홍 씨도 있고, 다음 조 씨도 있고, 주 씨도 있다. 참 여러 고객들이더라냐. 이 고객보다 욕구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욕구에 따라서 시장을 나눠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김 씨, 이 씨, 박 씨는 어때? 일의 욕구를 충족시키길 원한다. 다음 최 씨, 고 씨, 황 씨는 이의 욕구를 충족시키길 원한다. 홍 씨, 조 씨, 주 씨는 3의 욕구를 충족시키길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고객의 욕구에 따라서 여기서 이 시장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게 바로 뭡니까? 시장 세분화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수요자를 특성에 맞게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시장을 세분화했어요. 그럼 세분된 이 시장 중에서 우리 회사는 어느 고객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타겟 잡아야 되겠죠. 즉 표적 시장, 목표 시장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처럼 김 씨, 이 씨, 박 씨, 이 사람들 고객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 고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타겟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 대상으로서 우리 회사만 고객으로 할 것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와 경쟁 관계인 회사도 이 사람들을 고객으로 할 수가 있더라. 그럼 경쟁에서 이것은 제품을 차별화해야 한다. 이게 바로 차별화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시장을 세분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제품을 차별해서 마케팅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 같은 전략이 바로 뭡니까? STP 전략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STP 세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S는 뭡니까? 시장 세분화다. T는 뭡니까? 표적 시장 또는 목표 시장을 선정한다. P는 포지션이 차별하다. 이렇게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4P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4P 믹스 전략이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런 생각하세요. P자로 시작한 거 네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P자로 시작한 네 가지가 이걸 믹스 적절히 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플레이스 유통 경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통 경로. 다음 프라이스 가격. 다음은 프로덕트 제품 또는 상품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은 프로모션. 그래서 판매 촉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히 판매 촉진을 줄여서 판촉 이 표현 만들어졌죠. 판촉 이건 뭡니까?
판매 촉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럼 판매 촉진 인류에서는 어떠냐? 광고, 뭐 홍보, 이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P자로 네 가지에 따르죠. 유통 경로, 가격, 제품 또는 상품이다. 판매 촉진 제 측면에서 차별을 기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다. 이 같은 전략을 우리가 4P 믹스 전략이란다는 겁니다. 그럼 4P는 뭐가 있습니까? 유통 경로, 가격, 제품 또는 상품 판매 촉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TP 전략의 STP 세 가지와 4P 믹스 전략의 4P 네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종종 말 바꾸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STP 전략의 STP 세 가지는 뭡니까?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또는 목표시장 선정했죠. 차별화다라는 겁니다. 반면 4P 믹스 전략의 4P는 뭐가 있습니까? 유통 경로, 가격, 제품 또는 상품이다. 판매 촉진 이렇게 해서 STP 세 가지와 4P 네 가지 잘 고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 이보세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어때? 공급자 전략 차원이다. 그래서 공급자를 중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를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를 중시하는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다 원리를 도입을 합니다. 이 아이다 원리가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같은 마케팅 전략 우리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이다 이도 어때? 영어 첫 글자 따는 겁니다. A는 뭡니까? attention. 그래서 주목을 끄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I는 interest, 흥미를 느끼는 단계가 되겠죠. D는 desire,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단계다. A는 action, 행동에 옮기는 단계다. 즉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는데 각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를 거친다. 그럼 이 같은 각 단계마다 소비자와의 심적인 접점을 마련해서 메시지 톤이나 강도를 조절하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다. 이 같은 전략을 우리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처럼 아이다 원리에 입각해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은 오래 쓰는 상품이죠. 그래서 한번 구매로 한다면 다시 구매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급자와 소비자 관계가 일회성에 그치기 쉽다. 이 같은 반성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그래서 관계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와 소비자 관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져가게 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다른 소비자도 파급되도록 하자. 이 같은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같은 관계 마케팅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즘 많이 관련되죠. 브랜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미안이다, 캐슬, 푸르지오, 어울림 이 같은 브랜드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브랜드가 나오기 전에는 잘 몰랐으나 브랜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우리 지금 각인이 돼 있죠. 이미 우린 다 세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브랜드에서 이 브랜드 이름만 들어도 그럼 뭐다? 떠오른다는 이야기예요. 떠오른다.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브랜드 전략이 바로 이 관계 마케팅 전략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은 시장 점유죠. 그래서 대표로 STP 전략, 4P 믹스 전략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소비자를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은 뭡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다음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 즉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게 바로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정도 잘 이해하시고 다음은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67페이지를 보세요. 467페이지는 양과 1번. 자, 첫 번째로 봅시다.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이처럼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다.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이 바로 뭡니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급자는 뭡니까? 시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과로 1번 보세요. STP 전략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시장 세분화, 목표 시장, 즉 표적 시장 선정이다. 차별을 통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고전적인 마케팅 전략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STP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시장 세분화, 시장 세분화, 다음은 표적 시장, 즉 목표 시장 선정, 다음은 차별화. 지금 세 가지 잘 이해하자 그랬지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보시면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을 말한다. 나왔죠? 그리고 수요자 집단을 특성에 맞게 소집단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시장 세분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봅시다. 2번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 집단을 찾아낸다는 이야기예요. 찾는다. 이게 결국 뭡니까? 이처럼 가장 자신 있는 수요 집단을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표적 시장, 목표 시장 선정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 사이에서 자신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정하는 전략으로서 공급된 제품으로 차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전략을 우리가 뭡니까?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하죠. 여튼 이제 STP 전략이라는 것은 시장 세분화 그리고 표적 시장 즉 목표 시장 선정이다. 차별화를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과로 2번 봅시다. 자, 부동산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유통 경로, 제품, 가격, 판매 촉진 및 커뮤니케이션, 재침에서 차별을 도모하는 전략으로서 상업용산의 마케팅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4P 믹스 전략이죠. 그래서 4P 믹스 전략, P자리에서 네 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유통 경로, 가격, 제품 또는 상품이죠. 판매 촉진이다. 그래서 네 가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자, 유통 경로 그리고 가격, 제품, 판매 촉진 어떤 측면에서 차별을 기하고 있을 것인가 이걸 비교하는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분양 대행사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는 뭐가 걸려있습니까? 바로 유통 경로 이와 걸려있죠. 그래서 유통 경로쯤에서 차별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기존과 차별화된 아파트 평면 설계다. 거주자 라이프스타일 반영한 평면 설계.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해 주겠다. 보안 설비를 디지털하겠다. 지상 주차장을 지화하겠다. 이들은 전부 다 어디입니까? 바로 제품, 즉 상품 측면에서 차별을 기하고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시장 분석을 통한 적정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시험 적정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것은 결국 가격 측면에서 차별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국을 대상한 경품 제공이다. 그래서 양문형 냉장고들이 TV 이것 등을 제공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제품의 광고 및 홍보 활동이다. 이들은 어떤 측면입니까? 바로 판매 촉진 측면에서 차별을 기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 유통 경로, 가격, 제품, 판매 촉진 제 측면에서 차별을 도모하는 전략이 바로 뭡니까? 4P 믹스 전략이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TP 세 가지와 4P 믹스 네 가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STP 세 가지 뭐가 있죠? 시장 세분화, 표적시장 또는 목표시장 선정, 차별화 이 세 가지지요. 다음 4P 믹스 네 가지 뭡니까? 유통경로, 가격, 제품 또는 상품, 판매 촉진 네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리 2번 봅시다. 아이다 원리를 적용하여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킨 마케팅 전략이 바로 뭡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는 물건 사는데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아이다 원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주의 주목을 끄는 단계, 흥미 느낀 단계,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단계, 행동에 옮긴 단계가 있다. 참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된 메시지 톤과 강도를 조절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바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아이다 원리 이걸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소비자 행동력 차원에서 소비자의 행태나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태 이건 뭡니까? 행동과 태도의 약자를 쪄서 소비자 행태를 중시하는 건 결국 소비자 중시하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충해서 봅시다. 보충해서 보시면 아이다 원리다. 소개했죠? 영어 첫 글자 따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동그라 1번 보세요. 예, A는 뭡니까? attention. 그래서 주의, 주목을 끄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동그라 2번 I는 뭡니까? interest. 자, 흥미를 끄는 단계가 될 수 있겠죠. 동그라 3번 D는 뭡니까? desire. 욕망을 불러일으킨 단계다서 욕망 촉구의 단계다라는 겁니다. 처음 소비자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때는 셀링 포인트 이와 같은 걸 제시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말로 번역하면 판매 소구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아래 점을 보세요. 점을 보시면 이제 이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 처음 여러 특성 중에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 있더라. 이 같은 걸 우리가 셀링 포인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튼 셀링 포인트를 제시함으로써 고객의 욕망을 더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4번 액션. 이건 뭡니까? 네, 행동, 계약에 옮긴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보로 3번 봅시다. 공급자 소유자 관계를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여 이처럼 공급자와 소비자 관계를 장기적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소비자에도 파급되는 마케팅 전략이다. 그래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게 뭡니까?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브랜드 전략은 관계 마케팅 전략이 하나다. 그래서 관계 마케팅 전략의 대표님이 바로 브랜드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마케팅 전략도 세 가지가 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여기에 대해서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 수업해 드렸습니다. 잘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 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 여름 교재 470페이지 보시면 3절 부동산 광고다 소인데 이 부분은 출제빈도 굉장히 낮은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소개에 말씀드렸지만 심화 과정에서 한 번쯤은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장 관리 및 마케팅으로도 다 맞춰드렸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2편 부동산 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강론에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 아래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교재 3편으로 넘어갑니다. 3편 479페이지예요. 479페이지 보시면 3편 부동산 감정평가론이다. 소있죠? 처음 큰 타이틀이 들었을 겁니다. 자, 큰 타이틀 찾으셨나요? 이 부분 보시면 되겠어요. 큰 타이틀 보시면 3편 부동산 감정평가론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여튼 감정평가론. 자, 이 부분도 우리 시험에서는 6문제는 꼬박꼭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인데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쯤 되면 우리 시험 어떻게 시행하겠다 공고가 나옵니다. 그 공고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간 표현이 바로 감정평가론 15% 범위 이내에서 출제하겠다. 이 문구예요. 그럼 학교는 총 몇 문제입니까? 40문제죠. 총 40문제인데 15% 범위 이내에서 출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시험을 본다는 이야기야. 그럼 40문제 15%가 몇 문제입니까? 6문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6문제 범위 이내니까 6문제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5개월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6문제보다 적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감정평가론 모두 모아가지고 6문제에서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험 6문제 나왔죠. 자, 여름실 이번 시험도 6문제에서 7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론 이 부분도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와 같은 부분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험에 지금 출제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면 되겠어요. 항상 드린 말씀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1장부터 5장까지 총 5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1장에서는 감정평가 기초 이론을 다루는 부분이 되어 있고 2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3장에서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재 4장에서는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방식이다. 그리고 5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지금 우리 교재는 1장부터 5장까지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1장부터 3장 이 부분 중심으로 학습을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학습을 하고 4장, 5장 이 부분은 심화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립니다. 비교적 1장부터 3장까지 평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장 넘어가 봅시다. 480페이지예요. 480페이지 이 부분 보시면 1장 감정평가 기초이론이다. 소개가 되어 있죠. 기초이론 여기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험에서 어떤 이제 대체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실 이번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출제가 안 될 수도 있고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는 이 부분만큼은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출제가 안 되었다, 그래서 이제 0 이렇게 표현해 드렸어요. 그럼 정말 출제 안 됐을까? 그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사실 평가론에선 자, 1번 문제가 있습니다. 1번 문제는 보기 1, 2, 3, 4, 5, 5D 선당이 되겠지요. 선당이 되지만 이때 이제 자, 이 1장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문 몇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자, 1장에 자, 1번, 2번 이렇게 지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교재 자, 4장에서 시험 3, 4번 지문이 나왔어요. 또 답도 공교롭게도 4장에 있는 부분이네요. 그럼 한 문제 배열을 할 때 1장에 배열할까요? 4장에 배열할까요? 4장에 배열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0이란 이야기지 전혀 나오지 않는 건 아니란 이야기. 전혀 안 나온다면 우리 왜 굳이 공부할까요? 공부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오긴 나오되 한 문제로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험도 마찬가지로 0 이렇게 표현되지만 지난 시험에도 우리 1장 관해서 지문이 어때?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비교적 평이한 내용이니까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1장 감정평가 기초로는 우리 교재는 1절, 2절 두 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감정평가의 의미 및 기능에 대해서, 2절은 감정평가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살펴드립니다. 자, 1절 감정평가의 의미 및 기능이다. 이것은 평가의 의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자, 이제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는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률에서 감정평가는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법률이라면 자, 감정평가를 어떻게 용어 정의할 수 것인가? 자, 보세요.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는 얘기. 처음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용어 정의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부터 우리 이제 많은 걸 살펴볼 수 있겠지요. 자, 보세요. 먼저 토지 등입니다. 토지 등, 참 토지 등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지요. 그리고 토지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건물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 이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도 뭐 산림이라든지 과수원도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준부동산이다 또는 의제 부동산도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외에도 뭐 임대료라든지 다음 뭐 영업권 뭐 등등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와 같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경제적 가치를 판정은 뭘 의미할 것인가?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부동산을 30억 주고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30억 주고 이 부동산을 샀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할 것인가? 이 부동산 자체를 샀다고 할 수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이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산 게 아니라 바로 뭘 산 겁니까? 소유권을 산 겁니다. 그럼 소유권 등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권리 이익이 있더라.
이걸 산셈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경제 가치를 판정한다는 것도 대상산에 있는 그대로, 즉 물리적 실질서의 가치를 판단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뭘 판단합니까? 바로 소유권 등으로 비롯되는 권리 이 가격을 판정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평가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는 것은 결국 소유권 등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여러 가지 권리 이익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상부산 그 자체의 물리적 실질서 가격을 판단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로 소유권 등으로부터 비롯되지는 권리 이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규칙이 있어요. 감정평가 규칙 여기에 나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구하정은 바로 뭡니까? 시장 가치예요. 시장 가치. 시장 가치는 공정한 시장이 형성되는 아주 객관적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아주 객관적인 가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규칙에 의한다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구하자는 건 시장 가치다. 물론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구하자는 것은 시장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가치를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판단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 가액은 뭡니까? 화폐액으로 나타내겠다. 그래서 뭐 20억이다. 30억이다. 이처럼 화폐액으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가액으로 표시하는데 표시하는 방법이 또 크게 가격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임료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은 매매 시장뿐만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도 존재하죠. 그래서 매매 시장에서는 가격,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료다 할 수 있겠죠. 가격을 구하기도 하고 임료를 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를 감정평가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에서는 가격을 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임료를 임대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상 용어로는 가액, 임대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가액은 뭐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임대료는 임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과 임료 이걸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가액이란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규정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가액이다 이렇게 그대로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액 나오면 가격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임대료는 우리가 줄여서 임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을 구하기도 하고 임료를 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토지 등의 경제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감정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할 것인가 라는 거죠. 필요성. 자, 이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자,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지역 간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부증성.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가 없더라. 그래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개별성 모두가 다르더라.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체가 되지 않지요. 이래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의 수급 조절이 곤란해진다. 수급 뭡니까? 수요 공급이지요. 수요 공급의 조절이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수급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에 시장기구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 시장기구 스스로 힘에서 균형 가격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완전해집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해진다 할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산의 여러 특성을 해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장기구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 시장기구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정
적정 가격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 적정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때? 감정평가라는 제도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감정평가가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우리 교재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설명이 돼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결국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 때문이다. 결국은 감정평가가 필요한 자, 부동 특성은 뭐가 있습니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교재 통해서 반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480페이지입니다. 자, 1번 챕터 양보라 1번 감정평가 의의다 속에 있죠? 첫 번째로 봅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용하는 법률에서는 자, 법률 명칭은 정확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법률에서는 이제 감정평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자, 보세요.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감정평가는 부동산 자체의 물리적 실체에 대한 가격을 판정한 게 아니라 그랬지요. 바로 뭘 판정합니까? 부동산의 소유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의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등으로 비롯되어지는 여러 가지 권리 이익의 가격을 어때? 판정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 이런 규칙에서 원칙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시장 가치다. 물론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도 예외적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시장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씩은 이 같은 시장 가치에서 규칙에서 용어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고 이런 게 시장 가치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공개된 후 그 대상물 내용에 정통한 당사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의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시장 가치는 결국 어때?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아주 객관적인 가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시장 가치다라고 생각하시고 여튼 시장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2번 봅시다. 양고로 시은 감정평가의 대상이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죠. 평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 자, 토지도 평가의 대상이고요. 건물도 평가의 대상이고 토지와 건물로 쓰는 복합 부동산도 평가의 대상이지요. 산림, 과수원도 평가의 대상이다. 다음 페이지 상단의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역시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어디에 합니까? 바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들이 다 준부동산에 해당되죠. 이것은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도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3번 동산도 평가의 대상이고 동그라미 4번 임대료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동그라미 5번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 특허권 등등 등등 무형자산도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그라미 5번에서는 영업권 이걸 보시면 되겠어요. 영업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하단으로 내려옵시다. 내려오면 양문 3번 감정평가의 필요성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부동산의 여러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에 대한 균형 가격이 형성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이 불안전해진다. 지금 시장이 불안해서 시장이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적정 가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평가가 필요하다. 그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구체적으로
감정평가 필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 넣어드렸어요. 그중에 하나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동산은 합리적인 자유 경쟁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필요한다 나와 있죠. 합리적인 자유 경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필요한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감정평가의 이유와 것은 대부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 정도 말씀 좀 드렸고요. 다음은 여름교재 48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85페이지 2절 감정평가의 분류다 나와 있죠. 분류한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챕터 보세요. 자, 1번 챕터 보시면 제도상 분류다 나와 있죠. 선적. 또 이리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자, 제도상 분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 이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양으로 1번에 공인평가다, 공적평가다 나와 있죠. 그럼 공인평가가 무엇이고 공적평가가 무엇인가? 이것은 용어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립니다. 자, 먼저 양고로 1번 내용이에요. 자, 양고로 1번은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 방법이 되겠는데 평가 주체에서 우리는 공인 평가와 공적 평가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공인 평가라는 것은 이상하세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에 의한 평가가 바로 공인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적 평가는 공적 기관이 평가의 주체된 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공적 기관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게 공적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그럼 우리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공인평가입니까? 공적평가입니까? 공인평가다 할 수 있겠죠. 사실 감정평가사는 어때?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되겠지요. 여기서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공인평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봅시다. 1번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에 의한 평가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공인평가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예를 들어 감정평가사의 평가다. 좀 감정평가사에서 평가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공인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2번 공적기관의 평가로서 공적기관이 평가의 주체가 된다. 이 점 공적기관이 평가의 주체가 된다. 이걸 우리 뭐라 합니까? 공적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인평가, 공적평가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 양고로 2번 내용입니다.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필수적 평가라는 게 있고, 다음은 임의적 평가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도 말 그대로 보세요. 자, 필수적 평가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필수적 평가가 되겠고, 자, 임의적 평가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임의적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 우리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평가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평가 이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어디 합니까? 필수적 평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법원의 경매시 평가다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래서 합시다. 법원이 이 부동산을 경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최초 입찰 시에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것을 결정한다는 이야기. 참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해서 이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이때 최저 매각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이걸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그럼 자, 알려주니까 입찰자들은 어때? 30억 이것보다 어때? 더 높게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높게 쓴 사람이 낙찰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최저 매각 가격 예를 들어서 30억이었다. 그건 뭘 기준으로 할 것인가? 바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의 경매 시에 평가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왜?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결정으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법원의 경매시 평가도 반드시 한다. 필수적 평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평가를 한다. 필수적 평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대표로 저희들이 이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평가, 법원 경매시 평가, 공시가 산정을 평가 이들은 어디에 합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필수적 평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담보로 해서 대출로 해서 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이와 같은 담보 대출 위한 평가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안 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담보사면 이 주택이 어떻습니까? 이 주택의 시세를 뭐 KB다 또는 뭐 부동산 114다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 합니까? 임의적 평가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도 반드시 평가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고자 한다. 이때 반드시 감정평가하는 겁니까? 안 할 수도 있냐.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팔고자 합니다. 이때도 반드시 평가하는 겁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담보대출에 대한 평가라든지 매매시 평가 이들은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담보대출에 대한 평가, 매매시 평가 이들은 어디에 합니까? 바로 임의적 평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통해서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 구분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해 봅시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행하는 평가를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필수적 평가를 한다. 대표적으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평가, 법원 경매련 평가, 공시가 산정련 평가 등을 들어볼 수 있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강제적 구속 없이 이해관계인의 이미 의뢰한 평가를 말한다. 결국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걸 우리 임의적 평가를 한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나 담보대출의 평가는 어디에 합니까? 임의적 평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486페이지예요. 자 2번 챕터 양거로 1번 보시면 자, 현황 평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현황 평가다라는 게 있는데 이 현황 평가는 말 그대로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놓고 평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놓고 평가하는 게 바로 현황 평가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와 같은 부동산을 평가하고자 하는데 이 부동산이 불법으로 점유되고 있더라는 이야기. 그럼 지금 불법으로 점유되고 있더라. 그래서 비록 불법으로 점유되고 있지만 불법으로 점유되고 있는 채 그대로 놓고 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놓고 평가하겠다. 이 같은 게 바로 뭡니까? 현황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네 4번 보세요. 4번 시험. 자, 소급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급 평가는 자, 소급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소급 평가는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하는 걸 우리가 소급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1번 보세요. 그래서 물건의 상태나 용도 등을 기준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준점 현재 있는 그대로 놓고 평가하자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걸 뭐라 합니까? 현황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봅시다. 부동산의 상태나 구조, 이용 방법, 제한 물건의 부착, 환경, 점유 등을 현황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하여 평가한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갔죠. 소급됐다라는 겁니다. 점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를 뭐랍니까? 소급 평가를 한다. 이렇게 해서 현황 평가, 소급 평가 정리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보충학습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규칙 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현황 기준 원칙이다. 나는데 규칙이라면 있는 그대로 현황 평가 이게 원칙이 된다.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원칙은 현황 그대로다. 현황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감정 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부분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은 상태를 기준한다.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한을 받고 있으면 그 받고 있는 상태 그대로 놓고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어때? 제외된다. 첫 번째 그 부분 괄호에 나와 있죠?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다시 한번 봅시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의 이용상 및 공법상 제한을 받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생각하시고, 불법적이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현황 기준 원칙에서 간략하게 이해가 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 원칙이고 예외가 있다. 예외는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현황 평가, 소급 평가 설명드리면서 기준 시점이다. 이 용어 나왔어요. 네, 기준 시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상단 보세요. 보충 박스에 들어있죠? 기준 시점 여기서 용어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그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준 시점은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네, 대상본의 감정 평가에 결정한데 기준이 된 날짜를 말한다라는 거 쉽게 우리 이런 잘 해봅시다. 자, 이와 같은 대상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부동산을 이것을 평가하는데 몇 월 며칠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여기 따라서 평가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왜?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몇 월 며칠 기준 평가에 예를 들어서 평가액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월 며칠 현재 기준 평가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이처럼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데 기준에는 날짜를 어때 우리가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이 같은 A란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자 2017년 2월 20일 기준 시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러면 어때? 2월 20일 현재의 가치를 어때? 구하고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항상 우리는 기준 시점 현재의 가치를 구하게 된다 생각하시고 2월 20일이 기준 시점이면 2월 20일 현재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기준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가? 규칙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준점은 언제로 할 것인가? 바로 대상본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생각 합시다. 자, 이것은 A 부동산을 평가해달라고 의뢰인이 감정평가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 2017년 2월 1일 날 의뢰가 왔다 가정합시다. 이때 평가사가 과연 이걸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어때?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평가사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2월 3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사는 어떤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완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완료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이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완료했어요. 자,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완료했습니다. 자, 다음은 가격 조사를 완료했으니까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2월 17일 날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전달한다는 이야기야. 2월 18일 전달했다. 이 같은 가상적인 사례를 통해서 자, 기준점은 언제가 될 것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기준점은 원칙은 언제 전달했어요? 바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2월 15일이 되겠지요. 2월 15일. 결국 이 A라는 부동산에 2월 15일 현재의 가치를 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례를 통해서 잘 이해하세요. 자, 기준 시점은 원칙은 언제로 할 것인가? 이처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 지문으로 굉장히 출제가 높았던 부분이에요. 자, 감정평가 의뢰인이 의뢰한 날짜로 한다. 잘못되어 있지요. 다음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잘못된 지문이에요. 평가 보고서를 작성 완료할 날짜로 한다. 잘못된 지문이다. 언제로 한다? 바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의뢰인이 A라는 이 부동산에서 평가를 의뢰해왔습니다. 2월 1일 날 평가를 의뢰했어요. 의뢰하면서 지난 2016년 5월 1일 기준으로 평가를 해달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의뢰했어요. 그럼 자, 가격조사 했어요? 아직 안 했잖아요.
아직 안 했는데 기준점이 있으면 어때? 미리 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2016년 5월 1일 미리 정해진 이 날짜를 기준해서 그래서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례를 본다면 2016년 5월 1일 이날 기준으로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면 이날 어때? 기준으로 할 수가 있다라냐. 그러나 이날 기준으로 가격 조사가 곤란하다. 그럼 이날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온다면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때? 소급에서 자 2016년 5월 1일 소급에서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격 조사가 곤란하면 소급에서 평가할 수 없겠죠.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급에서 평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원칙과 예외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초가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워낙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자, 기준 시점이란 대상본의 감정평 결정하는 기준의 날짜를 말한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기준점은 대상본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한다.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다만 기준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미리 정했으면 이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만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하다면 어때? 소급해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준점 현재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준 시점에 대한 용어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하단 내려옵시다. 하단 내려오시면 세 번째 챕터 감정평가 규칙상 분류다 속인데 규칙에서는 감정평가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 대원칙은 개별평가예요. 대원칙은 개별평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일괄 평가라든지 다음은 구분평가 그리고 부분 평가도 허용이 되고 있다는 거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도 지난 시험도 출제됐고 출제비 높은 분이에요. 자, 개별 평가다. 이건 예상하세요.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한다는 이야기야.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이다. 우리 이와 같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도 이와 같은 하나의 필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하나의 필지가 바로 뭡니까? 하나의 물건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필지 나름대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필지 나름대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게 뭡니까? 개별 평가죠. 또 여기에 또 하나의 필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필지도 결국 하나의 물건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필지 나름대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필지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개별 평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평가가 이루어진다. 개별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지 나름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왜? 이게 하나의 물건이니까 또 이 필지도 하나의 물건이니까 이 필지 나름대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개별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습합시다. 자, 이 필지가 가격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대체로 비슷해서 우리 인조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묶어놓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획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획지에서 획지는 가격순 유산 일단의 토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때 필지는 두 개잖아요. 두 개의 물건이에요. 두 개의 물건이지만 가격이 대체로 비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묶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묶어놓고 이걸 일괄해서 가격이 비싸니까 일괄해서 평가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일괄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괄 평가다. 다음 또 우리는 합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이에요. 이때 토지도 하나의 물건이고 건물도 하나의 물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자, 바로 건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와 독립된 물건 취급되는 정착물이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별개의 것. 예, 그렇지만 이 자체도 일체로서 이용의 대상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체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겠지요. 따라서 예, 비록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것이지만 이 자체도 일괄해서 평가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예, 용상 불가한 관계 있죠? 그래서 일괄해서 평가했다. 이게 일괄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구분평가라는 게 있어요. 구분평가. 구분평가는 보세요. 이제 구분해서 평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구분해서 평가하겠다. 그럼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자, 이와 같은 토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필지가 있는데 도로에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 자체가 하나의 필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물건이니까 이 필지 어때? 이 필지 나름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이게 뭡니까? 개별평가. 그렇지만 도로에 접하고 있어 쓰이는 용도가 다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면부는 상업용으로 쓰이고 있고 후면부는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 좀 쓰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때? 가치를 달리하더라는 이야기가 달려. 그래서 상업용으로 쓰이는 이 부분과 주거용으로 쓰이는 이 부분이 어때? 가치가 서로 다르더라는 이야기예요. 좀 삐져나왔네요. 가치가 서로 다르더라. 그래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때? 구분해서 평가하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하고 둘을 합해버리면 이 토지의 가치가 산정이 되겠죠. 이 같은 게 바로 구분평가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건물만 따지는 겁니다. 건물만 따지는 겁니다. 건물만 따지는데 어때? 이제 이 건물에 1층은 상가로 쓰이고 있고 위는 어때?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냐. 흔히 우리가 주상복합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같은 경우도 주거용으로 쓰이는 이 부분과 상업용으로 쓰이는 이 부분이 어때? 가치가 다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록 하나의 물건이지만 가치를 달리한 부분을 어때? 구분해서 평가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합해버리는 전체의 가치가 나오겠지요. 이게 바로 뭡니까? 구분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처럼 하나의 필지가 있어요. 하나의 물건이죠. 이것은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도시계획설에 저촉돼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 그리고 하나의 물건 중에서 이처럼 수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부분 일부만 평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만 일부만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뭡니까? 부분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분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에 대한 용어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게 뭐다?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교재션 양골 1번.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한다. 이게 뭡니까? 개별평가. 대원칙이 되겠죠? 대표 내가 필지마다 평가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양골 2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과 상환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용도상 뗄래 뗄 수 관계에 있다는 이처럼 토지와 건물처럼 두 개의 물건이지만 용도상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또 일체로 거래가 될 수 있다를 수 있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일괄평가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영지식 뭡니까? 일괄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인 예로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라든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의 경우 이 같은 경우에는 일괄평가가 이루어진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양골 3번. 하나의 대상 물건에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좀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뭡니까? 구분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대로변에 위치한 1필지 토지가 전면, 후면으로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주상 복합 건물의 경우, 이때는 어때? 구분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네요. 다음 양골 4번 봅시다.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의 일부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력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부분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필지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서에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 저촉된 부분에 대하여 보상평가하는 경우 대표로 부분평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의 분류 방법 이야기되는데 이분도 굉장히 주다르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보충학습에 한 번 더 넣어드렸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봅시다. 동네 1번.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ян다. 개별 들어있죠? 개별평가. 동네 2번.
둘 이상의 대상본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본 상원의 이용상 불가함의 관계 있는 경우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일괄평가 들어있죠? 일괄평가다라는 겁니다. 3번 하나의 대상물과에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1.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이도 어때?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구분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 일체로 이용되어 있는 대상물 일부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여기도 키워드 들어있죠? 부분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다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개별로 해야 한다. 개별평가. 다음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일괄평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구분평가. 이제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다.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 분류 방법도 아주 다양하지만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용어 설명해서 용어만 잘 이런 게 뭐다? 용어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1장 기초이론까지는 다 맞춰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2장 가격 이론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